하나, 둘, 셋. 죄송한데. 조원아, 너 볼펜? 아, 여기 있다. 아, 오늘 되게 걸리적거리시네요.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저는 김경사입니다.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박완서 작가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뭐 일종의 특집 방송이었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을 우리 모두가 잃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댓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 댓글 좀 소개해 주실래요? 이게 맨 위에 올라온 댓글이었죠. 얼마 전에 아기를 잃고 그 슬픔에 저도 곧 죽을 것 같아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다가 만나서 정신없이 읽어치운 이 책이 대들기에 나왔네요. 글솜씨가 모자라 표현할 방법이 없는 이 슬픔을 박완서 작가의 필력으로 다시 한번 읽으며 구구절절 공감했습니다. 저도 믿지도 않는 신을 죽이고 죽이다 믿지 않아 벌을 받았나 싶어서 빌고 빌다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세상과 사람 의사 제 자신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다 결국에는 또 언젠간 어떻게든 다시 만나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시 살고 있어요. 저도 종교에 대해 김 기자님과 같은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다시 만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있을 거다라고 제 자신이 살기 위해 그 무언가를 믿게 됐네요. 이태원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를 얻으시길,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책에 너무 많은 공감을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이분은 참 이게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 책에 너무 공감하는 일이 없길 바라신다는 게. 다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또 하나의 그 한 말씀만 하소서 같은 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고안드 아웃님이 싱글이었던 20대 이 책을 읽고 전율을 느낄 만큼 감동받았는데 이제 엄마로서 다시 이 책을 접하니까 또 문장 하나하나가 뼈속 깊이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좀 반밖에 못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한 자식이 아직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바닥까지 긁어내서 탁월한 문장으로 풀어낸 시대의 이야기꾼 고 박완서 선생이었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살아갈 희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다시 기억해 줄 기회를 준 대길 기자님 감사합니다. 우리누리님이 책 읽기와 대길 읽기가 합쳐진 첫 회네요. 두 기자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공감, 위로, 토닥임이 필요할 때 딱 맞는 책입니다. 2014년 4월 16일, 2022년 10월 29일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시간이 정말 많은 이제 박완서 선생이 겪었던 일을 이제 많은 부모님이 겪은 날이기 때문에 네. 잊을 수 없고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번 주에 다룰 책은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Keep going. 비장한 제목이에요. 이문정 검사의 책인데, 자, 이 책 어떤 책인지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제 시간에 압박이 없나요? 그건 따로 할 거고, 그건 줄거리 소개고, 이건 왜 이 책을 선정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읽어보신 분들은 뭐 얼마나 공감을 하실까요? 저는 지금 꼭 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문정 검사는 시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실 만큼 오랜 시간 내부 고발자로 살아온 유명한 검사인데, 그냥 그렇게만 알아온 분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그녀에 대해서 오해했나,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대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편견이었나를, 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더 미안한 마음으로 봤어요. 보면서 저도 조금 일정 부분 그런 생각을 뭐 가끔은 했었는데, 그분이 지나간 이제 본인의 내부 투쟁의 과정과 그 뒷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글들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1분 만에 정연욱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1분 네.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이문정 검사는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검사였어요. 2009년에 법무부에서 근무를 했고, 또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판검사로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2007년에 그 전에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는 도가니 검사로 또 유명했었죠. 그런데 2012년에 이제 인생에 굉장히 큰 사건을 맞닥뜨리죠. 당시에 이제 과거사 재심을 청구해서 재판, 혹은 또 대법원에서 직권 재심을 해서 다시 재판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형식적으로 거기에서는 구형을 하지 않아 왔대요. 구형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법원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냥 검사는 빠지겠다 이건데 이문정 검사가 1974년 민청학년을 주도한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이거 무죄입니다. 우리 잘못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징계를 받고 인사에서 배제당하고 쫓겨나고 욕먹고 그 과정들의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무죄 구형 사건이 제일 이제 이 책에서 네.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소설 같은 그런 짜임새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이 프로스 검찰 내부망에 썼던 글들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읽는 분들은 이거 나만 그런가? 좀 처음이죠. 그러네. 다 처음 읽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을 처음 읽으니까. 왜냐하면 처음 읽으니까. 왜냐면 처음 읽으니까 계속 더 반복하게 되네. 보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 약간 좀 구성이 좀 헷갈려. 뭔 얘긴지. 그러니까 이게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그동안 본인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글들을 올리고 각 글들의 뒷이야기를 첨언하는 글이 그런 식으로. 파트고 2부는 그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기고문을 또 소개하고 뒷이야기하고 해서 사실 1부, 2부가 좀 겹쳐요. 내용이.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이 얽힌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도 많아요. 저희는 기자니까 이제 워낙 사건들을 자주 접해서 조금 읽다 보면 이거구나 했는데 이게 저도 그 뒤에 그 한명숙 모해 위증 그 부분은 그걸 우리가 또 대들께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리더라고. 막 너무 왜냐면 이게 그냥 사건을 겉할 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정확히 이름이랑 무슨 당시 직책 이런 거 다 모르면은 읽을 때 좀 약간 이거 속도가 확 떨어져. 못 이겼더라 이렇게. 그리고 전 이 책의 가장 큰 효용은 검찰이 내부에서 이렇게 굴러갔구나. 검사들은 안에서 뒷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걸 생생하게 알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너무 슬프고 빡치고 엄청 빡치는 대목. 근데 여러분이 저는 이 책은 솔직히 말해서 재밌는 부분이 짝짝짝 있어.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외람되고 부끄럽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지만 자꾸 이제 저랑 이제 정연욱 기자랑 또 대읽기라는 프로를 자꾸 이제 대입해서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물론 우리가 이문정 검사만큼 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그런 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약간 좀 미움받고 약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이문정 검사는 더 치열하고 정말 제대로 싸워온 그런 분인 거고 우리는 그냥 뭐 그 정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몰입이 참 많이 됐어요. 내 그런 과거라 이런 거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보통 분들은 보시면서 어떠실까 좀 약간 다르긴 해요. 어떠실까 궁금하긴 한데 일단 저는 앞부분은 되게 보면서 재밌었고 그 당시 그래 그런 사건이 있었지여서 그걸 약간 그때 거를 약간 되돌아가서 이제 검색해보면서 보니까 되게 약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그 느낌이 확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또 각별하게 좀 공감이 되는 대목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계속 내용을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시죠. 그 아까 내용 설명 때 말씀드린 그 사건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박형규 목사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된 과거사 재심 사건. 이 과거사의 우리 뭐 잘못된 판결들을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이제 유죄를 무죄로 바꿔주는 사법 정의가 뭐 일부 실현되고 있잖아요. 이제 국가가 그땐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박정희 정권 유신헌법 반대 투쟁이 이제 여러 단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민청학년의 배후로 지목됐던 박형규 목사가 당시에 이제 15년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12년에 재심을 하는데 재심을 하는 거는 판단의 주체가 법원이니까 검찰은 그냥 법원이 다시 판단하시오 하고 백지 구형을 하는 게 관행이었대요. 근데 구형이라는 거 아시죠? 검찰이 이렇게 이놈을 벌해 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찰이 하고 그 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합당하답니다 하고 재판부에 이제 넘기면
그걸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형량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형량과 현저히 다른 형량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검찰이 백지구형을 늘 했대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잘못된 판결에는 검찰도 일조를 한 거니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문정 검사가 이거 우리가 이 재심의 취지에 맞게 대처를 하려면 무죄로 구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무죄 구형이란 말이 이게 약간 모순형용이죠. 그렇죠. 구형이라는 건 벌을 내려주세요인데 그걸 무죄라고 올리니까 말은 안 되지만 그거 자체가 일종의 과거사에 대한 검찰의 반성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별게 아닌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건방지고 무례하고 조직에 해를 끼치고 조직의 안정성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무례하고. 그래서 거의 검사직을 걸어야 되는 비장함이 필요한.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유 뭐 이런 걸로 내가 목숨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그 뭐 공판실에 문을 잠궜다는 표현을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소신대로 무죄를 구형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징계 사유가 돼서 결국 징계를 받죠. 그래서 정직 4개월을 받는데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그때 징계를 받은 검사가 어떤 검사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검사, 어떤 검사는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검사, 그리고 자기. 세 명이 징계. 내가 그 정도인가? 내가 거기에 이름을 이게? 같이 올리다. 그래서 그 정직 4개월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징계 무효 소송을 또 진행을 해서 최종 승소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이제 이 뒤로 나오는 게 이게 시작이고 이때부터 이제 이문정 검사는 내부에서 찍혔죠. 쟤는 이상한 애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수뇌부가 불편한 글들을 내부 게시방에 올리고 그게 일부가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사 불이익을 받고 그걸 소위 얘기하는 이제 검찰 블랙리스트라고 이 사람이 표현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직 1심 판결도 안 났어요. 그건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책에 뭐 잠깐 나오지만 공수처에 이분이 또 고발된 게 있거든요. 그 여기 뒤에 나오는 한명수 그 모해 위중 교사 그 관련한 감찰에서 검찰 내부 의견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이제 고발을 당해서 그것도 최근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근데 계속 지금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 이분은 2012년부터 한결같이 계속 이제 안에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달라지기가 힘든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도 검찰은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게 이 책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사실 그 여러분 영화 도가니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소설도 많이 읽으셨을 거고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담당 검사인데 이제 이어받은 검사인 거죠. 그래서 도가니 관련 재판 이야기부터 나와요. 보면서 참 그런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참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타진요 사건도 하고 그 도가니 사건도 하는데 그 공판장에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수어로 막 자신의 말씀을 막 하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타진요 사건 또 하면서 추억에 여러분 타진요 사건 다 아시죠? 진짜 나도 그때는 근데 뻥인가 막 그랬었어. 타블로가 스탬프가 나왔다는 게 뻥인가 막 그랬을 정도니까 우리 모두 약간 그때는 좀 낚였을 때죠. 근데 이 보면은 이 검사로서 이 약간 감정적이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대요. 이문정 검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검사가 저렇게 감성에 호소하냐 이런 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논고문이라는 이제 검사가 쓰는 글을 굉장히 이제 감성을 담아서 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갑지 않게 쓰는 편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선고하는 날 마지막으로 이제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법원 재판부에 호소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글일 수 있지만 그래서 별로 왜냐하면 이미 구형은 했으니까 뭐 하나 마나한 소리일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말들일 수 있는데 이제 이문정 검사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또 본인이 보니까 문학적인 감수성도 있고 또 보면 되게 중국 고사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논고문을 굉장히 성의 있고 공들여 쓰죠.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논고문을 쓸 때 이제 그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과거사 반성을 하는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안 쪽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선배 검사들이 야 걔네 빨갱이였는데 네가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네가 검찰 선배를 권력의 주구 그러니까 권력의 개로 네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권력의 말씀드린 개짓을 안 했으면 됐잖아. 무죄구형 그거를 이제 그냥 무죄구형을 한 게 아니고 김 기자 얘기대로 이제 논고문을 통해서 과거의 검찰에 대해서 반성을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왜 반성하냐는 거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 재심은 지금 그냥 쇼잉이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냥 하는 거야. 뭐. 원래 그때 다 그렇게 할 만했다라고 내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이 대목에서 기자가 그렇게 감정적이면 되냐 이런 얘기를 전 많이 듣거든요. 대리기 그거 왜 우냐? 부터 해서 우리 옛날에 대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얘기하면 되냐? 기자면 좀 냉철하고 좀 뭐랄까 드라이한 팩트, 건조한 사실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논고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약간 그러네,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기자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감정 같은 거를 이제 시청자들이랑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저널리즘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 실험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거 뭐 이문정 검사님이랑 저랑 자꾸 같이 얘기를 해서 좀 정말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지만은 이 언론에 대한 반성 같은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니네가 무슨 뭐 언론을 대표해서 그러는 거냐, 니네가 선배 기자들을 다 권력의 개로 몰았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님은 이거에 맞서서 정말 수년간을 그냥 날 죽여라 이러면서 그냥 계속 글로 싸워와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우리 이전에 우리 KBS 조직이 참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검찰은 굉장히 위계 질서가 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강한 조직이었죠. 지금은 좀 많이 뭐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도 이제 어린 검사라서 감수했던 폭력적인 문화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던 얘기도 나오고, 뭐 그냥 사소한 얘기지만 이문정 검사 얼마나 찍혀 있었냐면 징계 사유 중에 우리가 오후 반차 내면은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후 반차가 오후 2시부터인데 12시에 청사에서 나갔다고 그것도 징계 사유에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치졸하죠 거죠. 그리고 막 무슨 선배들한테 뭐 무슨 자자를 썼나 보지? 선배가 놈이냐 뭐 이러고 상급자라고 했는데 상급자는 네가 뭐 놈이라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웃겼던 대목이 검찰의 그 조직 논리가 얼마나 웃겼는지. 그러니까 이문정은 검사는 계속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면은 이제 일단 거기 댓글이 안 달려. 여기에서 이제 뭐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글을 감히 누구도 안 달고. 어느 정도냐면은 후배가 검찰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선배 우리 좀 집단 우울증 같으니까 위로되는 글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글을 썼는데 또 되게 빡세게 쓴 거예요 이문정 검사님이. 그랬더니 그래, 후배를 위해서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말 못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마 빡 글을 썼더니 제게 글을 부탁한 그 후배는 뜻밖의 그 위로 글에도 댓글을 달지 않더군요. 댓글을 안 달았어. 그래서 이문정파로 찍힐까봐 무서워하는 그 후배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배는 선배님이 조금 더 글을 세게 쓰신다면은 후배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새끼도 댓글 하나도 안 썼어. 그래서 들불만도 못한 후배 새끼가 얄미워서 검사실에 들려가지고 야 댓글 안 쓰냐 이렇게 체근됐다는 되게 인간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정직 기간에 저희가 이제 잠깐 컴퓨터 빌려갖고 게시판에 글 올렸더니 컴퓨터 빌려준 놈 누구야? 또 색출하고. 유치하잖아.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웃겼던 대목은 그 2014년에 그 제주지청장 그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잖아. 더러운 입에 담기도 더러운. 길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수창 제주지검장.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가 김 지검장의 사표를 서둘러 수리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법무부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이제 약간 미쳤나? 순간 돌았나 싶을 정도로 그게 CCTV에 잡혀갖고 이제 세상에 알려졌잖아. 정말 뭔 개망신이야 진짜. 그러니까 제주지청장 검사장이 숨어갖고 이제 그만해. 뭐 그런 이제 그만해. 성적인 뭐. 그래서 그 이제 근데 그거를 검찰이 사표를 수리했잖아요. 처벌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저도 사실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 사건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사건이 보도된 것만으로 이건 사회적 자살이다. 이 사람은 약간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원래 이게 중범죄일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서요. 원래. 당연하죠. 근데 이제 경범죄이냐 중범죄이냐 중범죄면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왜냐면 이거 이제 연금 같은 게 안 나오나 보죠? 퇴직금도 못 받지. 퇴직금 못 받고 이제 면직되는 거랑 저 그만둘게요 해서 그게 받아줘서 면직되는 거랑 파면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 전에는 이런 범죄들을 다 중범죄로 해서 검찰이 계속 판단을 해가지고 구형을 하고 계속 처벌을 해왔어. 검사가 아니니까. 검사가 피의자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근데 이 사람은 검사잖아. 경범죄다. 그러니까 일단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사표도 받아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비판을 했더니 댓글에 언론의 과잉 보도나 선배의 글은 제 눈에 폭력으로 보인다. 누구보다 사랑했을 검찰 조직에 사퇴의 변조차 남기지 못하고 쫓겨내신 선배 검사님. 그 공연 음란죄 그 선배 검사님. 남모르는 마음의 병을 안고도 수십 년간 국가에 헌신한 한 인격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란다. 이게 검찰이 이렇대요. 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대박. 그래서 나 이 대목은 다 읽어주고 싶어가지고 남모르는 마음의 병을 안고도 수십 년간 국가에 헌신한 한 인격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길 바란다. 매스컴에 의해서 본인과 가족은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터 검사 생활하면서 지은 업이 이미 산처럼 쌓였는데 이런 일까지 칼을 갈 필요가 있냐? 이게 뭐 아니 이게 딱 그러니까 가해자 마인드인 거잖아요. 난 이미 고통스러운데 왜 거기다 더 뭐라 하셈 이거잖아. 일반 피의자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래서 옆에 이렇게 썼어요. 지랄. 야. 참 경악스럽죠. 그리고 검사 게시판에 글 쓰면은 언론에 나가려면 SNS에 써라. 언행에 신중해라. 마늘 먹고 사람 되라. 그래가지고 이게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그냥 수리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조직인 거예요, 검찰이.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와닿았던 거는 어떤 특정한 에피소드가 아니고 굉장히 저는 그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임은정 검사가 받는 오해 있잖아요. 첫째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검찰 내부의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뭔가 검찰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관행 같은 것들을 안에서 폭로하는 게 생각보다 뭐 힘들겠지만 그게 제일 거기에 대해서 냉소하고 비판하는 건 사실은 동료들이거든요. 늘. 그 조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게 거꾸로 그 조직의 건강함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그걸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갖은 방법으로 탄압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아주 그 냉소와 질시거든요. 쟤 뭐야 일도 못하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검사 게시판에 글을 또 너무 자주 쓰면은 제 일 안 하고 글만 쓴다고. 그런 식이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나갈 때 오죽하면 임은정 검사가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내가 좀 늦게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 게시판에 게시판이네 그 출입문에 이걸 못 찍고 친구한테 이거 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들어왔대. 왜냐하면 그런 하나하나 몇 분 늦은 거 같고 근태 갖고 지랄하고 엄청 괴롭힐 거 아니에요. 같이 늦은 검사가 있지만 이제 내가 문제가 될 테니까. 그리고 뭐 벌 배당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부 검사들은 경무에 시달리거든요, 늘. 근데 엄청난 사건들을 이제 그냥 갖다 몰아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꼬투리 잡아서 또 징계하려고 그걸 견뎌왔는데 안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어쨌든 자꾸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니까 쟤 정치하려 그런다. 쟤 민주당에 출마하려 그런다. 공천 받아서.
그런 내부의 시선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싸운다기보다 그냥 무시하고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도 검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미시적으로 받는 이런 것들을 나한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또 일일이 이 큰 일을 폭로하고 싶은데 그걸 일일이 얘기하면 또 쟤 좀 과하다. 쟤 굉장히 뭐 지가 뭐 대단한 거라 되는 진중권 씨가 그랬잖아. 뭐 이문정 검사는 설렁탕 집 차리라고 사고를 우릴 대로 우려갖고 뭐 그 정도 일은 아니 뭐 굉장히 폄하했었잖아요. 제가 저는 제가 이제 2016년에 그 제주 갔다가 이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서 돌아와서 겪은 일들을 한 번도 저는 우리 사내 게시판에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주 갔다가 재판에 이겨서 와서가 사실 더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인센터 소속으로 제주에 갔다가 이제 원복이 돼서 경인센터가 됐는데 경인센터라는 건 이제 경기도 수도권이니까 보통 1년 근무하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이제 경인센터가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있고 인천과 경기 북부 의정부에 이렇게 지국이 있어. 근데 경기도는 워낙 넓으니까 이게 기자들이 거의 지방에 가까운 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택이랑 뭐 이천도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 의무 복무를 수원에서 하면 나머지 6개월은 본인의 집 가까운 데를 원래 보내줘요. 그게 근태에서 아니 내 출퇴근을 2-3시간 걸려 할 수 없잖아. 저는 집이 도봉구니까 사실 의정부는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좀 미시적인 보복들이 일단 첫째로 그러니까 의정부를 안 보내주더라고. 그리고 뭐 근데 나한텐 큰일인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그래. 그렇지. 저 왜 의정부 안 보내줍니까 하면 저 새끼 저렇게 이렇게 튀려고 자꾸 징징거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남양주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닐하우스에 불법 이제 수용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숙소로 생활을 하게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검은 차광막을 씌운 하우스 한 동이 눈에 띕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원룸형 주택처럼 10여 개의 방문이 마주보고 있고 통로에는 공사 현장에서 입는 작업복이 걸려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과 세탁기, 전기 배선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제외한 곳은 이렇게 다른 비닐하우스들에 가려져 있습니다. 단속은커녕 외부인들의 출입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를 제보를 받아서 제가 한번 낮에 가봤거든요. 제 차 몰고. 그랬더니 비닐하우스에 정말 집같이 해놨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일과 시간이어서 그 안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제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진짜 입사해서 처음으로 새벽에 차 몰고 또 거길 갔어. 그 출근하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걸 확인하려고. 가니까 이제 막 출근 준비하는 걸 봤어. 새벽에 한 4시인가 가갖고 뻗치기해서 봤어. 그걸 제가 영상으로 또 찍어갖고 그래서 이제 와갖고 나중에 다시 촬영 기자랑 가서 막 굉장히 현장 취재를 여러 번 한 다음에 그걸 9시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편집회의에서 전날 나갔다 아이템 품평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잘한 아이템도 칭찬을 받고 못한 아이템은 좀 이런 게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아요. 근데 다음날 저는 이제 당연히 이 아이템은 칭찬받겠지. 다음날 굳이 그 아이템을 보통은 근데 이렇게 뭐 지적을 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얘기하지 거기다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거기 편집회의 전달 사항 해놓고 제 리포트를 딱 붙여놓고 앞으로는 9시에 나갈 감이 안 된 리포트는 올리지 말도록. 이거 완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쓴 거잖아. 뭐 이게 뭐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매일 당하면 이게 회사에서 나가라는 이게 사기업 같으면 나가라는 건데 난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근데 이게 또 제일 무서운 거는 후배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표면만 보고 저 선배는 되게 일을 안 하나 보다. 그치. 맨날 뭐 제주 하나 갔다 와서 그걸로 그냥 막 외부 인터뷰하고 유명해지는 데만 관심 있고 별로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 있잖아. 막 계속 위축이 되고 조직에서 나를 굉장히 뭔가 이렇게 몰아가는 소외감이 느껴지면서 무서워요. 맞아, 되게. 엄청 무서워. 근데 그거를 막 게시판에 쓰려면 되게 좀 미시적으로 사소한 일 같고 그치, 짜치지. 개인적으로 뭔가 막 그냥 혼자서 징징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게 한 2년이니까 되게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또 어디 가서 얘기하면 또
친한 선배도 야 제주 얘기 그만해. 그만 좀 해라. 뭐 이러니까 변조하고 다니. 뭐 나는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사실. 이분은 저는 제 얘기를 잠깐 이제 드렸는데 이분은 얼마나 그게 심하겠어. 그럼 매사 살얼음판이지 진짜 이런. 그래갖고 동기들 승진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슬펐던 장면이 본인은 웃기게 얘기했는데 검찰도 이제 검사 적격 심사를 해요. 7년마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검사가 있으면 부적격한 검사가 있으면 심의 이제 외부 위원들까지 해가 9명의 그 심의위원들 회의를 열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 같은 거요. 7년 그게 계약직이야. 이제 뭐 잘 운영되면 좋은 제도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을 속아내는데 이제 그치. 쓰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자꾸 내부 투쟁을 하니까 곧 내가 그 심사 대상이 되는데 나 거의 거기서 잘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릴 것 같은겨. 그런 소문을 계속 들은 거지.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갖고 거기 안 잘렸어. 음. 그런데 이제 자기 동기들은 다 부장으로 승진하고 자기는 지금 부장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잘리느냐 마냐 해서 평검사다. 나 평검사로 남았다. 성공했다. 안 잘렸다. 근데 이제 내가 아마 가장 이쁜 검사일 것이다. 그 중에서. 동기가 이제 검사를 승진해서 그 축하 회식 자리에 갔는데 나는 동기들 다 승진할 때 못했는데 나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난 안 잘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안에서 이 아주 매일매일의 미시적인 투쟁으로 소진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사례 같았어. 맞아요. 참 보면서 진짜 정말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진짜 비슷하다. 어느 조직이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중잣대가 정말 심하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백지구형 할 때 이문정은 공판 검사였어요. 공판 검사는 뭔지 아시죠? 그 수사를 한 검사가 아니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예요. 재판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와 소통하는 검사고 이에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 하는 검사인데 과거사는 재심은 이제 옛날 이미 70년대 사건이잖아요. 그 공판 검사가 이제 보통은 그 구형을 하는데 이문정 검사가 나는 무죄 구형할 거요 하니까 검찰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무죄 구형하면 안 돼야. 그래서 그 당시에 공안부 소속 검사가 이제 원래 그 당시에 70년대 수사했던 검사는 지금 검찰에 없고 공안부가 이제 이를테면 수사 검사 역할을 하는데 바꾼 거예요. 야 그 이문정 빼. 공안부에서 들어가. 쟤는 지금 무죄 구형 한다 그러니까 쟤는 안 돼. 이랬는데 그 지시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 공판부장은 그런 지시를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무죄 구형한 거 갖고서 징계를 받았는데 공판부장이 나한테 내 의사와 반하게 이거 바꾸라고 내 그 직무를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이제 법적으로 확인을 받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법원이 그래 너 부당했어 하면은 부당한 지시를 한 얘는 왜 가만 냅두냐? 그렇지. 그 얘기죠. 그랬더니 부장이 위법한 지시인 줄 모르고 지시한 거라서 위법성 인식이 없다. 곧 몰라서 했으니까 죄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야 이게 쉽다 쉬워. 너무 쉽지.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이문정 검사 뭐라고 써주셨냐면 일반 시민이 저거 잘못인지 몰랐어요라고 하면 양심불량이라고 엄벌하는 검찰이 정작 검찰 간부들이 그렇게 변명하면 끄덕이면서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이중적이냐라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후배가 글을 또 쓴 거예요. 검사 게시판에 메일을 쓴 거예요. 그 검사 게시판에 쓴 글을 가지고 이문정 검사한테 동료 검사니까. 근데 제목이 취지가 현재의 약자인 과거의 강자들을 용서해달라. 야 진짜 개 같은 문장이죠. 문학적이다. 현재는 약자니까 과거의 강자자 하더라도 용서를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조금 긴데 제가 살짝만 읽어드릴게요. 부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께서 대체 무슨 근거로 이들을 간첩으로 보냐? 간첩 아니다, 무죄다라고 무죄 구형하는 걸 왜 막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분들, 그러니까 당시의 검사들 부장님한테 이문정 검사님한테 무슨 근거로 이들을 민주화 운동가라고 보고 그렇게 구형하냐라고 묻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말할 수도 있지 않냐? 틀린 거로 결론 났는데 이미. 그러므로 애초에 부장님의 징계건과 연루된 간부님들을 법적 양심을 버린 조직 수뇌부의 뜻을 받드는 영혼 없는 사람들로 네가 이렇게 전제를 한 거 아니냐. 영혼 없는 검사로 전제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면
당사자들은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그들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니까.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는 검사로서의 자존심에 크나큰 모욕을 주는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장님께서 언급하신 간부님 중에서는 제가 잘 아는 분도 모르는 분도 섞여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분 중 일부는 입신양명의 욕심으로 스스로의 양심을 팔아서 백지구형을 지시하거나 관련 징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참 저도 생각이 든 게 여러분이 뭐 기자들 욕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정권에 뭘 뭐 지시를 받아가지고 눈치 보고 한 거 아니냐. 뭐 기사도 근데 저는 약간 이 후배 검사 같은 내가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나도 에이 윤석열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니겠지라고 이제 믿고 싶은 그런 마음 한 구석은 있거든요. 동료 기자니까. 그리고 대리기를 하고 있지만 에이 그래도 기자인데 이 정도는 아니겠지. 내가 평소에 또 좋아하는 선배나 후배 기자면 걔 원래 그런 애 아니니까 그러지 않겠지라는 마음이 일부 이 후배 검사의 마음 같이 있거든. 그런 마음을 좀 들킨 것 같아가지고 좀 나도 좀 뭐랄까 곤란한 그런. 잘 이제 그 사이에서 또 그 사이에서 잘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거사 재심에 대해서 백지구형 타당성을 주장하는 간부들을 싸잡아서 양심을 버린 조직 수뇌부의 뜻을 받드는 영혼 없는 사람을 보는 것은 그동안 엉뚱한 색안경을 끼고 이문정 검사를 잘못된 색으로 바라보며 고초를 겪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장님 역시 또 다른 색안경을 끼고 그들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뭐라 하지? 너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다 그런 거? 양비론? 양비론. 양비론식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조직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꼭 이런 회유 같은 것도 와요. 양비론도 와. 너도 굉장히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태도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야. 적당히 하도록 해. 뭐 저 사람은 몰라서 저렇게 했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참 힘이 빠지죠. 되게 무력감에 빠지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별게 아닌 걸로 그냥 이거는 주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잠깐 넘어가는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검찰이 이렇게 살아오는 것 같구나. 그냥 이거는 도입부에 불과한 배경이에요. 세월호 뉴스로 신문이 도배되던 2014년 어느 날 후배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제법 큰 특수수사로 대기업 임원 여럿을 구속했는데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부장검사가 세월호 뉴스를 덮어야 하니 바로 기소하고 보도자료 뿌려라. 보안 수사는 기소 후 해도 된다. 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진짜. 일개 부장검사가 세월호 사건을 덮겠다고 무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새삼스럽게 얘기하게 되지만 알아서 기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되게 뭐 이렇게 억압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정권이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럴 능력도 없고 아주 일상에서의 그 색깔 코드 맞추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검찰은 그런 조직, 그 막강한 기소 독점권을 갖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이거는 사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려는 도입부에 불과한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영화에서 보면 야 지금 뭐 해야 되니까 빨리 뭐 기소하고 막 압색해 막 그렇게 검사들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흥미진진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화다. 무슨 막 저 캐비넷 꺼내갖고 야, 막 갖고 와 뭐 아이템 없어? 뭐 이러면서 김선수 뭐 김프로 뭐 갖고 와. 실화였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제가 사실 뭐 이런 표현을 살면 잘 안 쓰는데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솔직히 나도 이문정 검사님에 대해 잘 모르고 그동안 이제 그 옛날 목도리 이렇게 하시고 겨울에 탁 출두하시는 그런 모습만 많이 보지 이제 정치 뉴스에서 많이 보니까 이거 나중에 정치하시려고 그런가 보다라고 막연히 나도 생각했었어. 그런 이제 그게 또 언론이 그렇게 또 몰아갔으니까 나도 언론의 피해자임. 막 운동권 검사 이러고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저도 대리기 할 때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기와도 앵커 하고 싶어서 그러냐, 기와도 정치하려고 그러냐, 뭐 무슨 당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조직 내부 비판을 하거나 내부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너 그걸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본인들이 순수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이게 왜냐면 나는 진짜로 KBS가 좀 더 나은 언론사가 됐으면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진짜 정치하려고 그러냐, 뭐 청와대 그런다고 네가 청와대 불러줄 거 아니야. 농담 반 증담 반 하는데 농담인 척하면서 뼈가 있어. 그 듣는 사람 기분 더럽거든. 더럽죠. 그렇게 계속 일상도 많이 겪었어. 근데 얼마나 바깥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 그 여기 나오는 이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 나오죠. 그게 이제 뭐였냐면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검사가 하여튼 고소인의 그 고소장을 잃어버린 거야. 참, 그것도 뭐 그것도 웃기죠. 그래서 그 원본을 잃어버려서 그 고소인이 뭐 전에도 뭘 고소를 해갖고 수사를 하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된 게 있어서 그때 그 기록 하나를 복사해갖고 원본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서 공문서 사건 기록 표지를 이제 위조한 거였어요. 그게 이제 한 번도 아니고 6번에 걸쳐서 그 전에 이제 그 고소했던 사람이 고소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거짓 수사 보고서도 이제 기록에 포함시켰고, 근데 이제 고소인은 그때 손으로 이제 고소장을 적어서 제출해왔던 사람인데 그냥 하여튼 그걸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 이게 위조해갖고 결재를 올려갖고 결국은 과거 고소장 불기소했던 걸로 올렸으니까 또 그냥 불기소돼서 끝나.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거 좀 수사해주세요 이랬는데 그걸 검사가 홀랑 잃어버리고 자기가 옛날에 제출했던 그거를 그냥 수사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재 라인에서는 그 과정을 몰랐던 거죠. 그래 근데 이제 그게 당시에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 수사관들이 동원이 됐으니까 이제 이게 검찰 내부에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거를 조선일보에 또 제보가 들어가서 당시에 검사가 뭐 형사 입건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가 굉장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까 얘기했던 그 진 석사님이 당시에 진중권 석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뭐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은데 검사가 고소장 원본을 분실했어요. 악성 민원인이라 내용은 같고 날짜만 다른 고소장을 여러 번 냈대요. 그래서 그 증거 하나를 복사해 사건 기록에 끼워 넣은 거죠. 조작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실수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해당 검사는 그 일로 사표까지 냈고요. 근데 그 검사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표만 받은 거 그게 그렇게도 부당하다고 해서 정권 바뀌도록 항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은정을 이렇게 조롱해요. 진중권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진중권 석사님은 진중권 씨는 그 조롱이 직업 아닙니까? 악성 민원인이라 내용은 같고 날짜만 다른 고소장을 여러 번 냈대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이거 어디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조롱이 업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 직능적으로 열심히 한 거. 근데 이게 당시에 이게 기사가 났어요. 뭐 진중권, 임은정 설전 말해갖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를 받아서 기사로 써주고 이게 막 부풀린 언론이 그걸 갖다 쓰는 그게 문제지. 근데 이제 언론은 뭐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이게 이걸 보고 읽고 나니까 진짜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그냥 말하는 거지만 임은정 검사는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데 있어서의 불이익을 당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감수하고 이거 얼마나 진중권 씨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견디지? 왜냐하면 본인이 엄청 잘 나가는 짱짱하게 잘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 보면서 약간 자괴감도 느꼈다. 왜냐하면 검사로서 일을 개 잘하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직능적 이 수준이 높아 잘해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야 좀 되지. 뭐 취재도 똑바로 못하면서 말만 많은 그런 사람으로 또 보일까봐 또 되게 전전긍긍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뭐 이런 거 하려 치면은 뭐 너는 그럼 본업엔 취재는 별로 그런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은 뉴스타파로 간 시민보 기자, 시민보 선배가 이제 우리 같은 사회부 선배 기자였거든. 선배께서 시민보 선배한테 선배 저는 제가 뭐 단독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취재 보도를 센 걸 많이 해야 좀 회사를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했더니 기화야
그 기다리다가는 평생 아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기준은 점점 높아지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말하는데 뭔가 근데 임은정 검사는 기본적으로 실력도 있는 거야. 범인은 시민보였구나. 그러니까 신보 때문에 내가 임보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론에 대한 이제 얘기하면서 좀 아픈 사례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백지구형 이 당시 이제 무죄 구형할 때 조선일보가 막 그냥 임은정 검사를 매섭게 조졌나 봐요. 저 운동권 검사 저거 튀려고 저. 근데 결국 자기가 징계 무효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당시에 검찰 지도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확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때 잘못했다고 욕했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정정 보도를 뭐 그 비슷하게라도 해줬으면 기대했는데 해주기를 뭐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았던 명함 중에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대요. 실명을 적었어요. 최원규 기자에게 메일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뭐 저에게 어제 아주 의미 있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백지구형은 위법한 구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결과가 나왔는데 뉴스를 검색해봤더니 조선일보는 어제 오후에 간단한 항소 기각 뉴스 말고는 별다른 보도가 없습니다. 근데 니네 2013년 1월에 조선일보 새해 첫 사설에서 독단적 무죄 구형 운동권형 검사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수뇌부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고 제 아버지가 그날 이후 신문을 끊으셨고 당시에 암 수술 앞두고 계셨는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리고 아버지 분들, 친구분들 이 보는 신문을 통해서 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분들한테 내 딸이 좌빨이나 미친 X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검사라고 다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제 바람이 무리한 걸까요? 했는데 뭐 전혀 보도에 반영은 안 됐죠, 당연히. 이게 언론이 참 얼마나 검찰 수뇌부의 논리에 부합하는 기사들을 생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윤리도 얼마나 안 지켰나를 당사자의 절절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 검사가 이렇게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데 뭐 일반인들이 오보를 피해 입으면 뭐 더 시원하게 생각했죠. 언감생심. 진짜. 일반인들이 그런. 자,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독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임은정 검사님 혹시나 내가 정말 우연히라도 만나면은 책 잘 읽었다고. 그쵸? 그럼 뭐해? 사인 받을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지 않고 나 임은정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임은정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책을 읽고 임은정 검사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해야지. 지금 뭐 기사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정말 알기 어려워. 그러니까 힘들었겠구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저가 딱 이랬던 경험이 예전에 그 안희정 전 지사한테 이제 피해를 당했던 김지은 씨.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읽고 저는 딱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책을 읽기 전후에 제가 사건에 대한 지식이 너무 달랐구나를 절감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이런 뭐 종류의 어떤 저술이 다 뭐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그 말에 있어서 뭔가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언론의 프레임이나 보도에서 생기는 이 우리도 모르는 오해를 하고 산 게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기자인 우리조차도 어쨌든 임은정 검사는 친민주당 검사 내지는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 검사라는 생각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임은정 검사 요 책 나온 직후에 그 라디오 나와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막 내부 고발자로 살아서 왕따처럼 아무도 자기랑 말 섞지 않고 자기랑 친하다고 찍힐까봐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갑자기 자기가 또 이제 차기 무슨 법무부 장관 내지는 뭐 검찰국장 이렇게 지목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또 말을 걸고 막 모여들더래. 자기 다 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치. 임은정 검사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임은정 검사한테 야 글 좀 쓰지 마라. 아니면 뭐 댓글에서 뭐 이럴 거면 검찰 나가세요. 그런 분들이 더 정치적인 거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아무도 널 지지하지 않아. 댓글 쓰는 몇 명 말고는 아무도 널 지지하지 않아. 부장들이 계속 그랬다는 거야. 그런 말을 뭐 하려 하죠? 또 후배가 또
검사의 침묵은 잘못이 아니야. 선배가 너무 무섭게 싸워서 우리가 행동하는 걸 무섭게 했다. 선배의 책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못하는 거는 선배가 너무 무섭게 싸워서 우리가 무서워서 못하니까 선배 책임이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얘기. 아무튼 이런 거 어떻게 겪어왔는지 여러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회식 장면이 나오는데 부산직원 근무할 때 이게 2005년 얘기래요. 모 부장은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섹스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6시간 동안 한다고. 6시간씩 한다거나 절정의 순간이 뭐 하면서 이제 막 여기 처녀 총각도 있는데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처녀 총각이니까 들어야 돼. 복식 호흡 뭐 훈련시키고. 해봐. 복식 호흡하라고. 근데 옛날엔 좀 그런 게 있었어 진짜. 그런 이런 걸 보면 우리 KBS가 검찰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개저씨들 많이 있었어 옛날에. 맞아. 그리고 또 혼자 얘기하나요? 옆에서 뭐 박수치고. 대박입니다. 진짜요? 막 대박. 몰랐습니다. 진짜 되네요. 막 이러면서. 우리도 봤잖아 그런 거. 그렇죠. 정말 더러운 저질 개그들 하고 진짜. 그런 시절이 그렇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주 책은 어떤 책이죠? 요새 가장 화제가 되는 소설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기. 이게 이제 손석구 나오나요? 아니야 해방일지 아니에요. 그 뭐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추천을 했던 책이고 책 추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산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책이 많이 회자가 돼요. 그리고 아직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분량이 아니고.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재밌어. 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 다음 주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좀 봐. 안녕. 책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재밌어요? 아직 안 봤어요.